자, 작년 7월 이후에 성장은 오히려 회복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작년 7월은 뭐예요? 3분기야. 7, 8, 9월 달에 3분기라고요. 3분기의 성장률이 최근 중에서 가장 높았었더라고요. 자, 이거 봐보세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과거에는 뭘 얘기했냐면요. 위안화하고 동조화가 된다고 했었어. 위안화하고. 왜? 중국하고의 그러니까 무역 교역이 제일 높다 보니까는 이 위안화 흐름하고 같이 동조화가 된다고 했었어요. 실제로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작년도 6월 30일까지는요, 전통적인 패턴을 따랐습니다. 지금 뭐냐면, 22년 2월 24일부터 작년 6월 30일까지는요, 원화 가치가 14.6%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위안화가 그때 얼마큼 떨어졌냐면 13.4% 떨어졌어요. 달러가 0.89% 떨어졌습니다. 아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하게 되면은, 두 개 합하고 나머지가 0.3% 정도가 나머지 요인인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위안화하고 달러가 그러니까 원화 가치 결정을 한 거야. 전통적으로 그랬듯이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까지는 전통적인 패턴이 그대로 어쨌든 간에 작동이 됐어요. 예? 패턴이 됐다고요. 그런데 작년 7월 달부터 패턴이 바뀌어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원화가 9.5%가 떨어집니다. 추가로 더 떨어지는데 위안화는 오히려 절상이 되집니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위안화하고 동조화가 깨져버린 거야. 첫째는.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를 띄었지만 한 1.8%이 안 올라갔어. 달러는. 예? 그러니까 원화가 과도하게 떨어진 거지. 달러에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7.7% 정도가 원화 가치 하락의 7.7%면 어느 정도냐면 81%인 거예요. 81% 이상을 설명이 안 되지는 거야. 위안화하고 달러 가지고. 전통적인 요인들이 그러니까 설명력이 푹 떨어진 거야. 작년 7월 이후부터요. 작년 7월 이후부터. 이거를 얘기해주는 경제 전문가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정책 처방도 우리가 제대로 정부에서도 안 나온 거죠. 자, 이거 봐보세요. 작년 7월 달 이후에 원화하고 엔화하고 이게 동조화가 거의 그러니까 96% 갑니다. 작년 12월 달에 일본이 15일 날에 금리를 인상하죠. 잠깐 그때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줄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양도세 면제 발표하죠. 그때 잠깐 벌어졌었고 동그라미 쳐놨듯이 다시 근데 곧 한 13일 정도 그 효과가 하다가 다시 재수렴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원화하고 엔화하고 환율까지도 그러니까 동조화가 되는 거야. 환율까지도 일본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한국 경제 일본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도 얘기하고 모르잖아요. 통화 정책의 동조화가 이게 지금 초기 모습이라고 봐요. 지금요 이게 초기 모습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큰일이야 이게. 환율이 동조화된 거야. 결과적으로 작년 7월달 이후에 새로운 패턴이 지배를 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본 엔화하고 같은 흐름을 보인다 이거예요. 상관성이 96%니까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죠.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래도 엔화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야. 엔화가 작년 6월 30일 대비해서 9.8%가 떨어졌다면은 한국 원화는 9.5%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개긴 독인이야. 개긴 독인입니다. 예? 개끼독이냐. 예? 근데 이게 문제는 결과라 이거예요. 엔저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엔화는 별로 영향 못 미쳐요. 자, 이창용 총재가 엔저 탓 얘기한 게, 이게 봐보세요. 작년도 6월 30일 이전에는요, 엔화하고 이게 그러니까 동조화가 안 이루어졌었어요. 예? 지금 뭐냐면 그 당시에도 엔화는 25% 이상 하락했고 원화는 15%뿐이 하락 안 했어. 즉 그 당시에는 중국의 위안화하고 달러가 영향을 미친 거라 이거예요. 예? 러우 전쟁 이후부터 작년 6월 30일까지는요. 예? 엔저가 그러니까 왜 7월 2일부터 그러니까 같이 엔저하고
원저가 같이 움직였냐 이거야. 그건 작년 7월 1일 이후에요. 작년 7월 1일 이후라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작년도 12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이게 흐름입니다. 근데 12월 15일 날이에요. 12월 15일 날 딱 봐보세요. 빨간색으로 맨 처음에 보게 되면 뚝 떨어지죠. 잠깐 떨어지죠. 1475원 정도 했던 것이 1469원으로 한 5원 정도 뚝 떨어지잖아요. 이때가 뭐냐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0.25% 올렸고 같은 날에 정부가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한다고 딱 합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뚝 떨어져. 근데 하루 지나가서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루짜리 효과였던 거예요. 일본은 금리 인상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1480원을 돌파해버립니다. 12월 23일 날. 그러니까, 뜨거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고 나오죠. 정부가 뭐냐면 양도세 감면, 이걸 얘기를 하죠. 달러 갖고 들어오라 이거야. 그럼 세금 면제해주겠다고. 이거 큽니다. 25%라고 하기 때문에. 예? 커요. 근데 이걸로 해서 또 떨어지잖아요. 얼마 떨어졌습니까? 1450원 밑으로 떨어져. 최근에 지금 지난 주말에 떨어졌듯이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게 한 3, 4일 정도 저게 3, 4일 거래일 기준으로 떨어지는 가다가 다시 12월 29일부터 살금살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해. 네? 그렇죠? 그러다가 1월 14일 날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위 말해서 재경부 장관이 미국 방문해서 베센트하고 만나가지고 한국의 펀더멘탈하고 좀 우리가 괴리가 있다 이런 발언을 베센트가 옆에서 조력을 해주죠. 그것도 하루 효과로 가. 1462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져요. 예?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기 바로 직전인 1월 20일 날 1480원을 다시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두개 이렇게 하면서 1460원대로 뚝 떨어졌다가 주말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이제 그러니까 연타작이 나오게 되죠. 연타작이. 일본 당국이 그러니까 시장 개입 썰.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이 개입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1450m로 쭉 떨어진 거야.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과거에 그러니까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랑 비슷한 저거인 거예요. 그러면은, 배팅하자 마냐 이런 건 저한테 해보지 마세요. 제가 뭐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뭐냐면, 학문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참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이래가지고, 지난 12월 달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은, 이 효과가 오래 못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예? 자, 문제는 이제 이러면서 그 효과들이 고갈돼 간다 이거죠. 예? 문제는 이제 시간 지나면서 만약에 효과를 못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저걸 한 얘기를 한 거야. 진짜, 예? 1,40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올 거라는 얘기를. 통화주권 개념 없는 거는 이거 역대 정부가 나왔어요. 자, 그랬다면 자, 금리 차이와 환율 가지고 금리가 단기적 변동 요인으로 돼 있어요. 교과서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그러니까 설명력이 없는 게요. S&P 500의 지난해 수익률이 18%였었습니다. 예? 나스닥 100은 그것도 18%였었고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100%가 넘어 떨어지잖아요. 예? 코스피 수익률이. 그런데 금리는 해봤자 은행에다 예금해봤자 예? 3%도 안 나오잖아요. 최근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 차이가 별 의미가 없어요. 금리 차이가.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예? 이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환율의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인데 금리차 축소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영향 못 줘요. 이거 영향 못 줘. 예? 그래서 연합뉴스에서 뭐냐면은 거의 비슷해진 시장금리는 비슷한데 이게 정책금리 기준금리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도 시장금리는 비슷한데도 환율은 오른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금리는 영향 못 줍니다. 예? 금리는 영향을 못 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리 차이가 교과서적인 단기 변동률이 되는데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예?
지금 뭐냐면 금리 차이가 줄어들었어. 25년 7월달하고 올해 1월달하고 보게 되면은 많이 줄어들었잖아. 0.75%포인트 줄어들었어. 근데 환율은 이제 올라갔냐 이거야. 예? 단순하게 봐도 그렇잖아요. 설명이 안 되어져요. 금리는요. 금리 차이 가지고 금리 가지고 기대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예? 아주 그냥 뭐 대폭 이렇게 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일본에서 확인된 거잖아. 일본이 12월 15일 날 금리를 0.75로 올렸는데 15일 정도 효과가 가고 다시 엔화가 떨어졌잖아요. 예? 일본도 그러니까 만약에 엔저를 막으려면 굉장히 많이 올려야 돼, 금리를. 근데 그렇게 못 올린다 이거야. 왜? 이 국가, 재정, 부담 때문에 못 올려요. 예? 못 올린다고요. 통화정책이 망가진 거라니까. 통화정책이요. 자, 이거 보게 되면은, 미일 간의 금리 격차 축소가 된 이후에도 엔화의 상대적 가치 하락은 지속되어 왔다 이거예요. 일본이 24년 3월달부터, 연준은 23년 7월달부터 금리 인상을 이제 그러니까 멈추고, 일본은행이 24년 3월부터 인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격차가 축소되어져 왔어. 축소되어져 왔는데, 왜 엔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이 지속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금리 가지고 별로 기대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금리 차이는 주로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채권 시장. 예? 근데 이제 뭐냐면은 미국장이 그동안은 사실 그러니까 누적 수익률이 지난 3개월 누적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코스피보다 예? 작년 말고 24년까지 보게 되면 코스피는 22, 23, 24년 동안에 마이너스였었다고. 마이너스 18%. 이런 상황에서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되냐? 23년, 24년, 2년 동안에 29% 수익률을 냈어. 2년 동안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들은 국장 대신 미장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환차익까지 고려하면은. 예? 양도세를 그러니까 20%세를 맞아도 글로 가는 거야.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야. 합리적인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를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경제학에서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와준다고 돼 있다고. 예? 그거 탓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열받는 거야. 예? 열받는 거죠. 예? 자, 이제 환율 수수께끼를 이제 풀자 이거예요. 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논리와 주장들을 보게 되면요. 원화의 대외적 가치를 환율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력, 즉 신뢰지요. 신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경제 체력으로 성장률과 통화량 증가율 등을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근데 통화량 증가율은 사실상 물가와 관련돼 있는 거야.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물가 통화량 증가율 높지 않다 많이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오빌이라고 최근에 그러니까 통화량 지표를 좀 바꿨어요. 뭐 바꾼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거 먼저 보여드린다면 이겁니다. 12월 30일 날 지난해 연말에 통화 지표를 개편을 개편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가치 저장이 낮은 거. 그러니까 오래 묶여두는 돈 같은 경우는 통화량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CMA 같은 거 있잖아요. 뭐 MMA랑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투자은행에서 발행하는 어업 같은 경우들도 어업형 들어있는 것들도 M2에 포함시킨다 해가지고 통화량을 변경했어요. 지표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 화폐 유통 속도가 0.6 밑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0.6 이상으로 올라갔지. 이걸 다시 계산해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율은 사실 그렇게 핵심이 아니라 통화량 증가를 얘기하면 물가하고 연동시켜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환율은 당연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통화량 증가율이 기계적으로 물가를 올리진 않아요. 네? 물가를 비례적으로 올리진 않는다고요. 근데 또한 그건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 경제 최근 회복은
AI 관련 반도체에 의한 착시 효과. 이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요. 우리나라 환율과 관련해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해내는 거야. 서학개미 탓은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이거예요. 결과예요. 미국 투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결과물이라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AI 거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품이 터지더라도 한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예? 한국이 불리하지. 오히려 뭐냐면 그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잖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는 국내 투자자들이 자신감이 없는 거야.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여기 속에서 환율 상승의 자기 강화 사이클이 셀프 리인포싱이라고 그러죠. 이게 형성된 거야. 예?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는 개미 투자자들한테 다소 돌리게 되면은 기분 나쁜 거야. 자기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야. 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통화정책 실패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가냐면은 이게 총통화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돈을 공급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에다가 이게 한 단위 통화량이 몇 바퀴를 도느냐. 이걸 화폐 유통 속도라고 그래요. 회전 속도예요. 그러니까 회전 속도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사이의 전체 통화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규모를요. 이거는 뭐냐면 경제학 교과서 속에서는 그 나라의 그러니까 전체 GDP요. 예? 이거 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 명목 GDP하고 같다 이거예요. 이게 소위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고전적인 논리예요. 예? 고전적인 논리. 그러면 GDP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완전 고용에서 일치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도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안정적이라고. 그러니까 V하고 화폐 유통 속도가 안정적이고 실질 GDP가 안정적이면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고전적으로 모든 물가는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통화량을 많이 증가하면 물가가 증가한다고 돼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머릿속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통화량 증가는 화폐 유통 속도가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걸 전제로 얘기한 거야.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를.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전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그러니까는 많이 안 증가할 수 있잖아요. 통화량 증가만큼요. 예? 기대했던 것만큼. 근데 우리나라 화폐 유통 속도가 한국은행이 최근에 개편한 통화량 지표를 가지고 봐더라도 계속 떨어져 왔단 말이에요. 예?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미국은 이것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통화량을 미국보다 많이 높여도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는 영향이 적을 수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적을 수가 있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통화량 증가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쳐야지만이 환율은 상승한다 이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예? 근데 돈이 넘치면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야지. 이게 어렵냐 그러는데 아니 그래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니까. 통화량 증가시키게 되면 물가에 영향은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매개하는 변수가 있다 이거예요. 화폐 유통 속도요. 돈이 많이 돌수록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실물 경제로 안 가기 때문에 돈이 안 돈다고 자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통화량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어요. 통화량 증가를. 예? 그러다 보니까는 통화량 증가를 가지고는 이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걸 설명을 못 해요. 예? 설명을 못 한다고요. 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M2 증가율이 한국은행이 개편한 걸 가지고 보더라도 작년 7월달 이후에, 예? 지난해 연말까지 한국이 2.12%가 올라갔어요. 미국은 1.7%. 더 많이 우리나라 증가했죠. 근데 화폐 유통 속도가 우리는 0.8%가 하락을 했고 미국은 0.1%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여기서 상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뭐냐? 실물 경제로 안 가고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졌다는 얘기 뭐예요? 실물 경제로 안 가고 자산시장으로 간 거야. 자산시장으로. 돈이 그러니까 많이 풀어도 물가에 충격을 주는 것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왜? 돈이 안 가기 때문에, 실물로 안 가기 때문에 덜 간다 이거야. 자산시장으로 간다 이거야.
자산은 뭐냐면 신용을 창출합니다. 자산은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 투자를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빚을 낼 수 있잖아요. 예? 부동산을 갖고 있어. 그걸 담보로 해서 빚을 낼 수 있잖아요. 신용을 창출해. 다시 그게 자산시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공급해도 실물 경제를 별로 안 간다고. 실물 경제를 안 가는 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덜 미치는 거야. 많이 올라갔죠. 물가가 적게 올라갔다는 게 아니야. 근데 덜 올라가게 하는 요인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남아있는 요인이 뭐냐? 경제 체력이죠. 신뢰이죠. 경제 체력과 신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오늘 이제 결론 부분인데 한국은 한국판 노키아 리스크에 지금 걸려있다. 이렇게 봐요. 노키아 리스크. 노키아 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핀란드에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에 그러니까 대명사로 불렸었던 노키아. 예? 이게 노키아 리스크는 뭡니까요? 핀란드 경제에서 노키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었죠.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노키아가 기술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서 노키아가 몰락을 하면서 핀란드 경제에 준 충격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노키아 리스크잖아요. 한국판 노키아 리스크. 핀란드 경제에서 노키아가 잘 나갔대요. 잘 나갔다니까는 성장률에서 이 보라색 막대기가 뭐냐면 노키아가 성장의 기여도입니다. 한때는요, 성장률을 1.6%포인트나 끌어올렸어. 최고 끌어올릴 때는요, 노키아가. 근데 노키아가 몰락하면서 그러니까는 그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 2025년이 굉장히 특이하는데, 이거 봐보세요. 성장 기여도를 아까 성장 기여도가 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외환위기 전에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8%였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그 다음에 외환위기 이후부터 팬데믹 전까지 20%로 쭉 이렇게 그때부터 해가지고 24년까지 한 20% 정도로 이렇게 안정됐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게 31%가 올라갑니다. 작년에. 순수출이요. 순수출이. 문제는 여기에 대부분이 뭐냐면은 반도체적으로 이거예요. 반도체. 자, 이거 봐보세요. 정확히를 보게 되면요. 성장률이 순수출에서 성장의 기여도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쭉쭉쭉 떨어져요. 수출 성장 기여도도 그 이전에 0.8%까지 올라갔다가 세계화 시절에 0.38%포인트, 0.3%부터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내수가 워낙 쪼그라들다 보니까는 요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러니까 전체 성장률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야. 그래서 31%가 뛰어 올라간 거야.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순수출 자체가 성장률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순수출 성장 기여들도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순수출의 성장률 비중이 그러니까는 18% 이상 확 올라간 거야. 예? 작년에 1% 정도도 성장한 데 속에서 31%가 순수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예? 순수출에 의해서 간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럼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2011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최고점을 찍습니다. 5,552억 달러로요. 5,552억 달러로. 이 당시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비중이 502억 달러로 10%도 안 됐었어요. 한 9%도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5,552억 달러를 돌파한 게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오히려 쪼그라들었었어. 수출액이요. 쪼그라들다가 2017년, 18년도에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수출액이 좀 돌파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냐면 반도체가 502억 달러 했다는 게 거의 1,000억 달러 안팎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2019년, 20년에 다시 쭉 줄어든 이유가 2011년 수준을 밑으로 떨어진 이유가 반도체가 줄어들어서는 거야. 2021년도부터 6천억 달러 돌파합니다. 6천억 달러를. 6천억 달러 돌파할 때 이때 그러니까는 이때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1,200억 달러를 돌파, 1,300억 달러 정도까지 돌파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요. 1,300억 달러 근처까지 가가지고요. 예?
그러다가 작년에 7천억 달러 돌파했잖아요. 이때는 반도체가 1734억 달러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반도체 가지고 역사가 바뀐 거야. 이건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봐주세요. 잘 보시라고요. 이게 이제 표로 만든 겁니다. 수치를 앞에 그림으로 좀 여러분들의 수치가 헷갈릴까봐. 문제는 뭐냐면은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2011년도에는 10%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17, 18년도에 20% 근처까지 뛰어 올라간다고. 그게 2024년까지 거의 이렇게 유지가 됐었어요. 20% 안팎이. 그러다가 작년에 이게 24%로 쭉 올라오는데 특히 4분기에는 28%를 넘어선다 이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봐보세요. 파란색이 GDP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것도 보시게 되게 되면은 2011년만 해도 3.8%에 불과했는데 9.3%까지 올라갔어요. 2025년도에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는요. 수출액을 봐보세요. GDP에서 수출액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라가고 앉았잖아. 이래니까요. 22년 이후부터는요. 이게 반도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봐보세요. 2021년도에 GDP가 1조 9,415억 달러였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수출액이 1,280억 달러였었어요. 근데 2025년도에 봐보세요. 1조 8,662억 달러로 작년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추정을 하는, 정부하고, 재경부하고 한국은행의 추정이 1조 8,662억 달러예요. 작년도. 예? 달러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2024년보다 줄어든 거죠. 그런데 반도체는 수출이 300억 달러 이상 증가했잖아요. 1년 사이에. 저기 2021년도에 비하면은 500억 달러 정도가 가깝게 증가한 거잖아요. 예? 450억 달러 정도가요. 근데 GDP는요, 거의 1000억 달러 가깝게 떨어졌잖아. GDP는 떨어지는데 반도체 수출액은 크게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는 거죠.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는 거지. 이게 바로 노키아 리스크라는 거예요. 한국판 노키아 리스크. 예?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출 회복은 반도체가 결정을 했어요. 예? 이건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니까 그거고. 그런데 작년도 분기별로 한번 봐보세요. 분기별로.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작년도에는 1분기에는 2022년도 수준을 회복을 못했었습니다. 반도체가. 여러분들 제가 주가가 언제부터 코스피가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했었어요? 작년 2분기부터 4월달부터 떨어졌잖아요. 4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1분기에는 반도체 수출액이 2022년 수준을 회복을 못했을 테니까는요. 네? 2022년도에 343억 달러, 작년도에 328억 달러로. 이게 관련돼 있는 거야. 근데 2분기부터는 2022년도에 347억 달러 대신에 작년도에 404억 달러로 돌파하잖아. 60억 달러 정도 돌파하잖아요. 반도체 수출이 급증 시작한 게 2분기부터입니다. 4월달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반도체 주식들이 뛰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4월달부터요. 이재명 정권 출범 전부터 뛰어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예? 그 윤석열 정권 이후에 이게 주가 흐름입니다. 예? 작년 3월 말 이후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 아까 앞에서 보여줬듯이요. 그러니까 3월 말 기준 코스피를 보게 되면요. 예? 작년도 3월 말에 오히려 1년 전보다 찌그러들었었잖아요. 찌그러들었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윤석열 정권에서 거의 행보를 한 거야.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수출이 증가한 때부터 코스피가 올라가고, 근데 문제는 수출이 저렇게 반도체가 살아나는데 환율도 같이 재상승하기 시작한 거야. 문제는요. 특히 3분기에는 반도체 수출이 더 증가하거든요. 4분기에는 더 증가하고,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왜 환율이 재상승하기 시작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2022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네? 24년도부터 반도체 수출이 회복이 되면서 급증한 건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2022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에 모든 게 다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2022년과 24년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수출액이 돌파했다는 거죠. 네? 돌파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뭐라고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은 별로 적어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반도체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GDP는 줄어드는데 반도체 수출은 증가해가지고 이런 상황. 극단적 의존성이죠. 작년 2분기 이후에 4월달 이후에 작년 4월달 이후에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네? 차지하는 비중이 그 삼성전자 반도체가 그러니까는 쭉쭉쭉 올라가니까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네?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이게 시가총액 비중이 작년도 3월 말 1분기 말까지만 해도 25%도 안 됐었어요. 코스피에서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거의 50% 육박한다 이거예요. 네? 기업가치 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 만들어낸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그럼 반도체 뺀 나머지 주력 제조업들 보게 되면요. 25년도에 3,554억 달러인데 이게 2011년도 4,013억 달러보다 한 500억 달러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력 산업들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 주력 산업들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게 최근에 50대 1짜리에 그러니까는 이 빙하기를 갖고 온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어요. 18년부터요, 무역수지 흑자 역시요, 반도체 수지가 흑자를 안 내면은 무역 흑자는 불가능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도 다 반도체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GDP도 다 반도체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오로지 반도체야.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반도체로 끝나. 예? 그럼 문제는 뭡니까? 향후에 AI 관련 투자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예? 반도체 충격이 올 수밖에 없죠. 반도체 생산을 또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지금 막 그러잖아. 미국은 어쨌든 핵심 산업을 공급망을 내부에다 구축하기 위해서요. 예? 이거 안보 패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뭐냐면은 이게 여기에 외국인들이 그러니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요. 규모가 예? 지금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시총에서요. 예? 시총이 한 1,500조 되는데 예? 한 1조 달러 좀 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는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가는 거야. 반도체 충격을 받게 되면 한국 경쟁이 그냥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노키아 충격이라고 얘기한 거야. 미국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앉았잖아요. 그렇죠? 성장률에 있어서 반도체 수출 기여도가 예? 25년 성장률에서 순수출 기여도는 모두 반도체 몫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없이는 무역 수지도 흑자를 못 내고 성장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지금 구조야. 예?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아가는데 왜 근데 한유는 올라가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반도체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빼고 나면은 속이 그러니까는 허약하다 이거야. 허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요. 러우 전쟁 이후에 23년도 이후에 반도체 수출 비중과 환율 간의 상관성이 83%입니다. 예?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환율이 올라가죠. 예? 환율이 올라가지는 거야. 예? 러우 전쟁 전후에는 이게 높지가 않았었어. 예? 반도체가. 근데
자, 그런 점에서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에 관한 거는 자, 우리가 앞에서 뭐랬었어요?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가장 강한 건 경제 체력, 경제에 대한 신뢰도죠.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결정하는 거잖아. 이게 소위 말해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경제 성장률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인 거예요. 펀더멘탈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계속 나빠져 왔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다가 지금 총량 지표로 수출액이라든가 GDP가 이렇게 뭐 올라가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이런 것이 최근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것이 반도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결과물이라 이거예요. 반도체를 제공하면 속빈강정이라 이거지. 예?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착시 효과가 의외로 지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은 한국 경제 체력을 이랬을 때 이거를 가지고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체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경제 성장률하고 통화량 증가를 얘기하는데 통화량 증가는 물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실물 경제 돈이 안 간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안 가는 만큼 물가 상승을 덜 상승시키는 거야. 역설적으로요. 자본시장을 돌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예? 그래서 반도체, 어떤 한 사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규모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 수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그러니까 무슨 뭐 5위를 목표로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하나에 몰빵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구조. 이건 건강한 게 아니죠. 이건 건강한 게 아닌 거야.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환율이 그러니까 이게 상승. 그러면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알고 하는 얘기든 모르고 하는 얘기든 이거 관련돼 있는 거고요. 이거 못하면은 단기적으로 뭡니까요? 우리 외환 보유에 화폐 주권을 챙겨야 돼. 화폐 주권 챙기지 않으면요. 대만도 그러니까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 근데 대만은 그나마 외환 보유액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거야.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요. 네? 그 화폐 주권도 챙기지 않고 산업 구조도 이렇게 극심한 과잉 의존도,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되면 환율 이거 안정성 탈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냥 개인들한테 해외 투자한 돈 갖고 좀 국내에다가 다시 그러니까 갖고 들어와 주세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예? 이 요인인 거예요, 지금요. 환율을 제대로 설명들을 못하고 앉아있어. 예? 설명들을 못하고 앉아있어. 예? 그러면은 이 구조를 그러니까 대전환이라는 것은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구조를 바꾸지 않는 게 무슨 대전환이야. 예? 그리고 그 구조는 뭐냐? 화폐 주권, 단기적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산업 구조 바꾸는 거. 지금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계속 약화되어 왔잖아요. 성장률도 툭툭툭 떨어져 오고, 고용률 증가율도 툭툭툭 떨어져 오고, 다 나빠져 왔잖아요. 펀더멘털이 무슨 하고 괴리가 있어. 펀더멘털을 사실 반영해주고 있는 거지. 근데 최근에 7월달 이후에 그러니까는 지난 7월 이후에 이 진행은 굉장히 그러니까 회복되는 것 같은데 왜 더 정반대로 가고 앉아있냐 이거야. 정반대로. 예?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렇지 않나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율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물론 100%가 다 이거 설명되는 거 아니겠지만은 한국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는 신뢰 부족, 구조적인 신뢰 부족. 여기다 뭐냐면 거기에 대한 심리가, 부정적인 심리가 엉켜지면서 생긴 결과물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는 개인들이 해외로 그러니까는 돈을 돌려가지고 생긴 문제로. 근데 개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 이거예요.